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설 사령부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합동점검이라는 명목 아래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복도마다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확인하는 날이었고, 모두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 속에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명찰을 확인하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출입자 명단을 체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건물 곳곳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한창이었고, 누군가는 유리창에 지문을 닦아내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복도 바닥에 먼지 하나까지 신경 쓰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군이 조용히 정문을 통과했어요. 장혜련이었습니다. 그녀의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지만 계급장은 최소한으로만 달려 있었고, 특별히 눈에 띄는 휘장이나 약장도 보이지 않았죠. 일반 참관자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차림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다가도 곧 시선을 돌렸어요.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합동 점검 날이니 외부에서 온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혜련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에 붙은 안전수칙 포스터의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는 것, 소화기가 정렬되어 있지만 하나는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 복도 모서리의 청결 상태와 조명의 밝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담겼어요. 그녀는 특별히 메모하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무언가를 정확히 기록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훈련된 관찰자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했죠.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출입 통제를 담당하던 한 병사가 명단을 들고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명함이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혜련은 담담하게 신분증을 꺼내 건넸어요. 병사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명단과 대조하기 시작했고, 손가락으로 명단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이름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병사의 손가락이 멈췄고 다시 처음부터 명단을 훑어보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찾아봐도 장혜련이라는 이름은 명단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혹시 다른 명의로 등록되셨을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확인해 보시죠. 장혜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사는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며 상급자를 불렀고, 그 보고는 곧바로 육사 출신 중령 도준혁의 귀에 들어갔어요. 도준혁은 회의실 안에서 다른 참모들과 대화하던 중이었는데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죠. 합동점검날 출입 명단 오류라니, 이건 사령부의 체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도준혁은 빠른 걸음으로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그는 장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신문하듯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출입 기록에 이름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혜련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행정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 도준혁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합동점검날 명단 누락이 그냥 일어날 일입니까? 이건 명백한 보안 절차 위반인데요. 출신 부대가 어디고 육사 몇 기십니까? 장혜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도준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이 도준혁을 더욱 자극했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도준혁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출신 부대와 기술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장혜련은 침묵했어요. 이 침묵은 도준혁에게는 도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의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의실 입구에 모여있던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누구야? 명단에도 없다면서? 외부 파견자 아닌가? 도준혁은 이 분위기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는 더욱 강하게 몰아붙였죠. 출신도 밝히지 못하고 기수도 말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왜 신설사령부 합동점검 현장에 있습니까? 대체 누구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여기 들어온 겁니까?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보안 문제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첩 아닐까? 이 말들이 복도에 퍼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도준혁은 주변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이 사람 신원 확인될 때까지 별도 대기실로 안내하십시오. 출입 기록 전체를 다시 점검하고 보안팀에 즉시 보고하세요. 오늘 출입한 모든 인원의 명단을 재확인하고요. 장혜련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안내를 따라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짧은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날 약속 아직 살아있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문자는 순식간에 발송되었고 장혜련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별도 대기실로 안내받은 장혜련은 작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건물 밖에서는 일상적인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문 밖에는 병사 2명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때때로 문틈으로 안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처럼요. 한편 도준혁은 회의실로 돌아와 참모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죠. 합동점검 첫날부터 보안 위험 요소를 색출해냈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오늘 아침 출입 명단에 없는 인물이 사령부 내부까지 침투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격리 조치했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보안 절차 위반입니다.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신설 사령부 초반부터 이런 허점을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건 상부에 큰 문제로 보고될 뻔했습니다. 제가 즉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중령님, 혹시 정말로 외부 파견 인사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준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견 인사라면 반드시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문도 통보도 없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출신과 기수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도준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도준혁은 직접 대기실로 향했죠.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도준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장혜련 앞 테이블에 서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서 아십니까? 장혜련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것은 신설 사령부의 작전 계획 문서였고 그녀가 사전에 검토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도준혁은 비웃듯 말했죠.
이 문서에 보안 규정 위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외부 반출 흔적, 무단 복사 시도 로그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마지막으로 열람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정식 절차를 거쳐 검토한 문서입니다. 장혜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식 절차? 도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입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혜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혁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죠. 이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까? 보안 위반에 간첩 연루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커집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혜련의 반응을 살폈어요. 하지만 장혜련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도준혁은 참모 한 명을 불러 지시했죠. 회의실로 데리고 가십시오. 공개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몇 분 후 장혜련은 회의실 정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간부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죠. 도준혁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마치 검사처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합동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출입 명단에도 없는 인물이 사령부 내부에 침투했고 기밀 문서에 접근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도준혁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사람이 자신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장혜련을 똑바로 보며 물었죠. 충성? 당신은 육사 몇 기입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니년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군인으로도 견디기 힘든 수치였죠. 몇몇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장혜련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이 침묵이 도준혁에게는 더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군요. 육사 출신도 아니면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대체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도준혁은 서류를 들어 올리며 회의실 전체에 보이듯 흔들었어요. 이 문서를 보십시오. 보안 규정 위반 흔적이 명백합니다. 외부 반출 시도, 무단 접근 로그 모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접근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도준혁이 미리 조작해둔 로그였습니다. 그는 어젯밤 몰래 문서에 접근해서 흔적을 남겨뒀고 그것을 장혜련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간첩 아닌가? 외부 세력이 침투한 거 아냐? 도준혁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최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현장 격리 조치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설 사령부 첫날부터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조기에 발견했지만요. 그는 장혜련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당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누가 보냈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말이에요. 장혜련은 고개를 들어 도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명료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진실을 아는 쪽이 하는 겁니다. 혜련의 기억이 서서히 흐려지며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5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뜨거운 태양 아래 해변에는 군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병영체험 캠프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혜련과 그녀의 12명의 친구들도 있었죠. 모두 17, 18살의 청춘들이었고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기초 해상훈련을 실시하겠다.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바다는 아름답지만 위험하다. 명심해라. 동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거칠었고 바닷물은 차가웠어요. 교관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조를 나눠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장혜련의 조에는 13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팔을 잡고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고 파도도 그리 높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고 누군가가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 막내였던 민석이가 갑자기 큰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민석은 물을 삼키며 허우적거렸죠. 파도는 그를 점점 더 먼 곳으로 밀어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교관들도 상황을 파악했지만 파도가 너무 거세서 즉각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구명조끼를 던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죠. 기다려. 지금 간다. 교관이 소리쳤지만 파도는 기다려주지 파던습니다. 그때 장혜련이 움직였어요. 그녀는 주저없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며 민석에게 다가갔죠. 교관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혜련은 빠르게 헤엄쳐 민석에게 도착했고 그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잡았어. 진정해. 장혜련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하지만 민석을 데리고 돌아오기에는 파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장혜련도 물살에 밀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혜진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어서 준호가, 수민이가,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하나둘 뒤따랐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어요. 13명 모두가 파도 속으로 들어갔죠. 혜련아, 손잡아.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팔을 붙잡았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팔을 잡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치 사슬처럼 연결된 13명은 함께 힘을 모아 민석을 육지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죠. 파도가 덮쳐왔고 누군가는 물을 삼켰지만 아무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준호가 악을 쓰며 외쳤어요. 팔이 저리고 다리가 풀렸지만 13명은 계속 버텼습니다. 교관들이 구명 로프를 던졌고 가장 앞에 있던 장혜련이 그것을 붙잡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13명은 해변으로 끌려왔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모래사장에 쓰러졌을 때 민석은 의식이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혜련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우리 모두 무사하잖아.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13명 모두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두가 깨달았죠. 교관은 그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했어요. 오늘 너희가 한 일은 무모했지만 동시에 군인의 본질을 보여줬다.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군인이다. 그날 밤 캠프 막사 안에서 13명은 둥그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참을 침묵하던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진짜 무서웠어. 손 놓으면 민석이 죽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 나도.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을 놓을 생각은 안 들더라. 준호가 말했죠. 우리 13명 오늘 같이 살았잖아. 그게 계속 생각나. 장혜련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항상 말로만 했잖아. 나라 지키고 싶다. 군인 되고 싶다고. 근데 오늘 깨달았어. 말로만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다칠 뻔했는데. 아니야. 장혜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내가 필요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어서 뛰어든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고 싶은 군인이잖아. 혜진이 물었죠. 그럼 우리 정말로 할 거야? 군대? 13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장혜련이 손을 내밀었고 12명이 그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장혜련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13명 전원 현역 자원 입대. 누가 먼저 별을 달든 누가 뒤처지든 상관없어. 부르면 반드시 간다. 오늘처럼 부르면 반드시 간다. 13명이 함께 따라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막사 창문 너머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13개의 별처럼 13명의 약속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날의 맹세를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서로의 팔을 붙잡았던 그 느낌,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냈던 그 경험을 평생 기억하기로 했죠. 혜련의 의식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장혜련은 별도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그 발소리들은 모두 이 방을 지나쳐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격리된 것처럼, 아니 실제로 격리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의실에서는 도준혁이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신설사령부 보안 위협 조기 발견 및 차단이었죠. 보고서에는 장혜련을 정체불명의 침입자로 규정하고 자신이 신속하게 대응해 큰 사고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렇게 보고하면 상부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준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거 아닙니까? 신설사령부 첫날부터 보안 사고가 터졌다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우리 모두 문책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기에 발견해서 막은 거죠.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저 역은 정말 간첩일까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합니까? 도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출입 명단에도 없고 신원도 밝히지 않고 기밀 문서까지 접근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당신은 지금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참모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준혁의 기세에 눌린 거죠. 회의실 안의 다른 간부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괜히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도준혁은 보고서를 완성하고 결제 라인에 올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확인을 하러 가는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선 도준혁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없습니까? 도준혁이 비웃듯 물었어요. 장혜련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상부 보고는 끝났습니까? 장혜련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도준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지금 당신 처지가 어떤지 알기나 합니까? 보안 위반에 간첩 연루 의혹까지 받고 있어요.
이거 자칫하면 군사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장혜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쓰세요. 그러면 내가 상부 보고를 조정해서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겠죠. 장혜련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도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은 이 사건 이후 군 생활을 접는 겁니다. 명예전역이든 뭐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서로에게? 장혜련이 되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사령부 보안을 지켰다는 공을 세우고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거죠. 윈윈 아닙니까? 도준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장혜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도준혁은 그녀가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혜련은 똑바로 서서 도준혁을 마주봤습니다. 사과는 진실을 아는 쪽이 하는 겁니다. 장혜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도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중령님이 조작한 문서 로그,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장혜련이 조용히 말했죠. 어젯밤 23시 42분 중령님 계정으로 해당 문서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반출 흔적으로 위장한 로그도 그때 만들어졌죠. 도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당신, 어떻게 아느냐고요? 장혜련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이 너무 서두르셨어요. 로그를 조작할 때는 시간대도 신경 써야 하는데 정작 중령님은 그 시간에 경비 기록상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 모순이죠. 도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장혜련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변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곧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진실? 도준혁이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수로 진실을 밝힌다는 겁니까? 지금 당신은 격리된 용의자고 나는 이 사건의 주 조사관입니다.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요? 장혜련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는 아침에 보낸 문자를 떠올렸어요. 그날 약속 아직 살아있지? 그 문자는 이미 12명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도준혁은 장혜련의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도 현실을 인정하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각서 쓸 준비하세요. 1시간 안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준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끝났어. 이제 저 여고는 끝이야. 나는 이번 일로 상부의 얼굴을 제대로 알렸고 승진 코스도 탄탄해질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장혜련이 보낸 그 문자 한 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사령부 건물 밖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 군 부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들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장혜련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15년 전 바닷가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죠. 부르면 반드시 간다. 그날의 맹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곧 증명될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중령님,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여러 부대에서 차량들이 동시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도준혁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차량? 확인 중인데.
각 군 주요 지휘부 차량들인 것 같습니다. 도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령부 정문 앞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육군 차량 4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고 이어서 해군, 공군, 해병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어요. 차량마다 별이 그려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경비를 서던 병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도 없었거든요. 저건 육군 소장 전용 차량 아닌가? 해군 제독 차량도 보이는데? 동시에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대체 무슨 일이야? 병사들의 속삭임 사이로 차량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육군 소장 계급장을 단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준호였죠. 그의 뒤를 이어 해군 제독 혜진, 공군 준장 수민, 해병대 대령 민석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성급 장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10셋. 정문 경비병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긴급보고 건으로 왔습니다. 사령관을 뵙겠습니다. 사령관님은 현재 경비병이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사령관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안내하십시오.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죠. 경비병은 급히 내부에 연락했고 곧 안내 병력이 도착했습니다. 13명의 장성급 장교들은 일사불란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를 걷는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15년 전 함께 훈련받던 그때처럼 호흡이 맞았죠. 회의실에 있던 도준혁은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장성들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별의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소장, 준장, 대령, 각 군을 대표하는 고위 장교들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도준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가 그를 스쳐 지나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키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신설사령부에 중대한 보안 사건이 발생해서 도준혁이 급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13명은 곧장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고 준호가 직접 문을 열었죠. 대기실 안에는 장혜련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햇살을 등지고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어. 장혜련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안.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 문자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 나도. 수민이 말했죠. 훈련 중이었는데 그냥 던지고 나왔어. 민석이 장혜련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혜련아, 괜찮아? 장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명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바다처럼 투명했죠. 복도에서는 도준혁이 참모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대체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온 거야? 확인해 보니까 참모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육군 보병사령부 작전참모부장, 해군 작전사령부 전략기획처장,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전부 주요 보직의 장성들입니다. 그게 대체 왜 여기 온 거냐고 도준혁이 소리쳤어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13명이 일렬로 나왔고 그 중앙에 장혜련이 서 있었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등학교 동기 13명, 전원 현역입니다.
15년 전 약속 이행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지켜보던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동기 13명 전부가 장성금? 혜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 함께 약속했습니다. 전원 현역 자원 입대, 그리고 누가 부르면 반드시 간다고요. 수민이 한 걸음 나서며 덧붙였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불렀으니까요. 민석이 장혜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련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도준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깐, 그게 무슨... 저 여군이 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준호가 도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혜련 소장, 이신설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도준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참모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령관?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장혜련 소장은 한 달 전 이 사령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다만 공식 부임 전에 내부 기강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이용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가 도준혁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중령, 보고서 올렸죠?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발견했다고? 도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미 회수됐습니다. 혜진이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조사가 시작됐죠. 문서 조작, 직권 남용, 그리고 상관 모욕 혐의로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어젯밤 조작한 로그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정보 라인에서 원본 데이터를 복구했거든요. 도준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장혜련이 천천히 도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중령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장혜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과는 진실을 아는 쪽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장혜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중령님 차례입니다. 복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13명의 장성들은 말없이 장혜련 곁에 서 있었어요. 마치 15년 전 바다에서 서로의 팔을 붙잡았던 그때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준혁은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승진가도에 대한 확신,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이에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준혁은 벽에 기댄 채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참모들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도준혁이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양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동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정보사령부에서 긴급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젯밤 23시 42분 도준혁 중령 계정으로 기밀 문서 시스템에 접근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로그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시간, 접속 위치, 수정 내역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준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같은 시각 경비 출입 기록을 보면 도준혁 중령은 건물 밖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요.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건물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거야? 누군가가 속삭였죠. 혜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격 접속입니다.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비인가 경로로 접속했어요. 이건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건 접속 후 문서에 외부 반출 흔적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수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법무실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관에게 민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이건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무고죄에도 해당하죠. 민석이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준혁 중령의 과거 보직 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전 부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지만요. 도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건 함정입니다. 나는 조직을 위해 한 겁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사령부에 들어왔는데 내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을 위해? 준호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중령님은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실적을 위해 움직인 겁니다. 장혜련 소장님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건 내부 기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중령님은 그걸 이용해서 공을 세우려 했죠. 혜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장혜련 소장님은 간첩 누명을 쓰고 군 생활을 끝낼 뻔했습니다. 이게 조직을 위한 겁니까? 도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주변 참모들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죠. 여러분, 도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들 내 말에 동의했잖습니까? 보안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직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건 상황을 제대로 몰랐을 때였습니다. 상황을 몰랐다고? 도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냥 이기는 쪽에 서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따르더니 지금은 저쪽으로 붙는 거죠? 참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더 숙였어요. 도준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장혜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준혁이 장혜련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령님에게는 위험할 때 같이 뛰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장혜련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도준혁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죠. 15년 전 바다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장혜련이 천천히 말했어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약속했죠. 부르면 반드시 간다고. 중령님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중령님을 위해 달려와 줄 사람이요. 도준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참모들, 동기들, 선후배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동료가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죠. 준호가 공식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준혁 중령, 문서 조작, 상관 모욕, 직권 남용, 무고 혐의로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혜진이 덧붙였어요. 군사법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도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빠른 승진, 탄탄한 경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계급과 라인뿐이었고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나는 그냥 도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승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장혜련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승진과 인정은 실력으로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군사법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도준혁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시죠. 조사실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도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군사법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자신만만하게 장혜련을 신문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남아있던 간부들은 조심스럽게 장혜련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먼저 경례를 올렸고 곧 모두가 따라했어요. 사령관님, 송구합니다. 참모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혜련은 고개를 저었어요.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파악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그저 힘 있는 쪽에 서고 싶었을 뿐입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혜련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장혜련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진짜 기강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요. 준호와 12명의 동기들은 말없이 장혜련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15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급이 아닌 신뢰로 말이에요. 도준혁은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사 입학 첫날의 설렘, 졸업식 때 받았던 검, 첫 부임지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승진 발표를 기다리던 수많은 밤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쌓아 올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고 도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건너편에는 법무관 2명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어요.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만을 다루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준혁 중령. 법무관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혐의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상관모욕죄, 직권남용, 무고죄. 4가지 혐의입니다. 진술하시겠습니까? 도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조직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정체불명의 인물이 사령부에 침투했고 나는 그걸 막으려 한 것뿐입니다. 정체불명이었습니까? 법무관이 차갑게 되물었죠. 장혜련 소장의 신원은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이 확인하려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보입니다. 그런데 중령님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도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는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혜련이 계급장도 제대로 달지 않은 채 나타났을 때 그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다른 법무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중령님은 어젯밤 고의로 시스템에 접속해 문서 이력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조직을 지키려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도준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가 풀어졌어요. 그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 증거들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장혜령과 12명의 동기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고 오직 그들만 남아 있었어요. 혜련아, 괜찮아? 혜진이 물었습니다. 장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다들 바쁠 텐데 이렇게 달려와줘서. 무슨 소리야? 민석이 웃으며 말했죠. 15년 전에 약속했잖아. 부르면 반드시 간다고.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문자 받았을 때 놀랐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줄은 몰랐거든. 항상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잖아. 장혜련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변했나 봐. 예전 같았으면 혼자 해결하려 했을 거야. 근데 이번엔 너희가 필요했어. 수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게 맞아. 우리는 팀이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일도 같이 하면 되잖아. 바다에서 배웠잖아. 그거. 13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거친 파도, 차가운 바닷물, 그리고 서로를 붙잡았던 손의 감촉까지도요. 근데 말이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신분을 밝히지 않고 들어온 것도? 장혜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전에 내부 분위기를 먼저 보고 싶었어. 계급장 달고 들어가면 모두가 조심하잖아.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래서 일부러 최소한의 계급장만 달고 일반 참관자처럼 들어갔던 거야. 그런데 도준혁이 걸려든 거네. 혜진이 말했죠. 정확해. 장혜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는 기강이 어떤지 보려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지. 정체불명의 인물을 색출해내면 공을 세울 수 있다고 말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문제야. 조직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동료보다 승진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수민이 물었어요. 군 생활 완전히 끝날 수도 있잖아. 장혜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혹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증거를 조작했어. 만약 너희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간첩 누명을 쓰고 군 생활이 끝날 뻔했어. 그것도 억울하게 말이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증거 조작은 선을 넘은 거야.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으니까. 조사실에서는 도준혁이 계속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관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그를 몰아갔어요. 중령님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무관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3년 전 전방 부대 근무 시절 부하 장교가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중령님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도준혁이 급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법무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당시 목격자 진술이 여럿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징계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도준혁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경력, 미래에 대한 기대,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무관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중령님, 정말로 조직을 위해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승진을 위해 한 겁니까? 도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승진하려면 실적이 필요했고 실적을 내려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겁니까? 법무관이 차갑게 되물었죠. 도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진짜 동료가 없었다는 것을요. 위기의 순간에 함께 뛰어줄 사람, 자신을 믿고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말이죠. 회의실에서 장혜련이 말했습니다. 너희 알아? 저 사람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 뭔데? 민석이 물었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 장혜련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어요. 35년 전 그날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잖아.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기로 한 거지.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으니까. 혜진이 덧붙였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누가 먼저 별을 더 달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든 우리는 여전히 동료야. 13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급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15년 전 바다에서 맺은 약속이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신설 사령부는 조용히 정상 궤도에 올라 있었어요. 도준혁 사건은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의 직위는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군사법원 회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죠. 사령부 내부에서는 그 사건이 화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장혜련은 사령관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부임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조직 편성, 인사 배치, 작전 계획 수립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이 모든 게 그녀가 준비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고 참모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장혜련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에 정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있고 4시에는 국방부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저녁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데 혹시 추가하실 일정이 있으신지요? 장혜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참모가 경례를 하고 나갔어요. 장혜련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지만 창밖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 그녀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죠. 오후 일정을 모두 마친 장혜련은 조용히 사령부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개인 차량을 몰고 해안도로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바다는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12명이 와 있었습니다. 준호, 혜진, 수민, 민석 모두가 평상복 차림으로 모래사장에 서 있었어요. 계급장도 군복도 없었습니다. 그저 15년 전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죠. 늦었네.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장혜련이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보고가 길어졌어. 사령관은 바쁘니까. 준호가 농담조로 말했죠. 13명은 자연스럽게 모래사장에 둘러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기억나? 15년 전 이맘때쯤이었잖아. 우리가 여기서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명 전원 현역 자원 입대. 부르면 반드시 간다. 그 약속 지켰어. 혜진이 조용히 말했죠. 일주일 전에 말이야. 장혜련이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천천히 흘려보냈어요.
너희한테 고마워. 진심으로. 무슨 소리야?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당연한 거지. 그래도 장혜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희가 안 왔으면 난 정말 곤란했을 거야. 증거는 있었지만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 혼자 안 되는 일은 같이 하는 거지. 13명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준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장혜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군사법원 회부될 거야. 증거 조작이 명백하니까 아마 전역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불쌍하긴 하네. 혜진이 말했죠. 물론 잘못은 했지만 불쌍하다기보다는.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안타까운 것 같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방향이 잘못됐던 거지. 장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은 승진과 계급만 쫓았어.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인데 말이야. 동료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경쟁자만 만든 거지. 우리는 운이 좋았어.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15년 전 그날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는 걸 배웠잖아.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 혜진이 덧붙였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는 계속 동료니까.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개의 별처럼 13명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야, 맹세 한 번 더 할까?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수민이 되물었습니다. 15년 전처럼 손 모아서 맹세하는 거. 준호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석이 웃으며 손을 얹었습니다. 좋아. 나도. 한 명씩 손을 포겠습니다. 13명의 손이 모두 겹쳐졌을 때 장혜련이 조용히 말했어요. 부르면 반드시 간다. 부르면 반드시 간다. 12명이 함께 따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바다로 흘러갔어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혜련은 사령부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문장이었죠. 게시판에 그것을 붙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읽었습니다. 기강은 계급이 아니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가로 증명된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어요. 지나가던 병사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가슴에 손을 얹었죠. 장혜련은 사령관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15년 전 그날의 바다, 서로의 팔을 붙잡고 파도를 이겨냈던 그 바다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인사 발령, 작전 검토, 예산 편성,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혜련은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준호 어제 고마웠어. 오랜만에 좋았다. 혜진 우리 언제 또 만날래? 수민 다음 달. 내가 휴가 낼게. 민석 좋아. 나도 시간 맞춰볼게. 장혜련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이맘때 같은 장소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장혜련은 다시 한번 게시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붙였던 문장 앞에는 여러 명의 장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중이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말 맞는 것 같아. 계급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지. 그러게. 도준혁 중령 사건 보니까 더 그런 생각 들더라. 장혜련은 그들을 지나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마지막 장면. 장혜련은 사령관실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바닷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3명이 서로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 파도가 덮쳐와도 절대 손을 놓지 않던 그 순간.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해냈던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혜련의 기억은 천천히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겹쳐졌습니다. 바닷속에서 팔을 붙잡았던 13명의 모습과 일주일 전 회의실에서 함께 섰던 13명의 모습이 포개졌죠. 권력보다 우정이, 승리보다 약속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강은 계급이 아니라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는가로 증명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약속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